이번에는 꿈속의 재상. 법관상의 증이라는 사람이 진사시험에 급제하면 진사가 되고, 아니, 진사시험에 급제했을 때의 일이다. 진사는 거인에서 다시 상급시험에 급제하면 진사가 되고 한림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진사시험. 새로 급제한 두세 명의 친구와 더불어 교회에 소풍을 나갔다. 때마침 비로부를 모신 선사의 유명한 점술가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말을 달려 일행은 그 점술가를 찾아갔다. 방 안에 들어앉자 점술가는 그들의 그럴듯한 풍채를 짐작하여 근사하게 발라 맞추는 말로 맞이했다. 증한림은 부채질을 하며 웃음 섞인 말로 물었다. 어디 나 같은 사람도 대관이 되겠는가? 점술가는 새삼 얼굴빛을 가다듬으며 20년 동안이나 대평세월의 재상을 지내시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증언이 말을 듣자 흐뭇한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므로 할 수 없이 친구들과 승방에서 비를 피했다. 그 승방에는 한 노승이 있었는데 눈알은 쏙 들어갔고 코는 두드러졌으며 멍석을 깔개로 하여 앉은 채로 거만하리만큼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일행은 노승에 아랑곳 없이 옆에 있는 침대 의자에 걸터앉아 제멋대로 떠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증할림이 앞으로 재상이 된다고 하여 축복의 말을 던져주었다. 증할림은 더욱 의기양양해서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재상이 되면 장군은 동창의 예정을 생각하여 강남의 순무사에 추천하고 나의 사촌동생은 참유에 추천하지. 참유는 무관의 직명. 나의 노복들도 소대장만 되면 만족하겠지 하고 말해서 좌중이 크게 웃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 심하게 쏟아지므로 증한님은 이야기에도 진력이 낮아 침대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환관이 조정의 사자라고 하며 나타나서 천자의 친서를 내놓았다. 친서의 내용은 증재상을 초빙하여 국가의 대계를 맡긴다는 것이었다. 증은 득의 만면하여 즉시 조정으로 참내하자 천자가 손수 나오셔서 다정한 물음을 내려주시고 3의 이하의 관직자에 대해서는 인면을 자유로 해도 좋다는 분부와 함께 재상의 관복 장신구와 명모 한 피를 하사했다. 증은 그 관복을 입고 고두 배례한 뒤 물러나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저택은 이미 옛집이 아니고 오색이 찬란한 도리와 대들보, 조각으로 단장한 추녀가 화려하기 한이 없었다. 증도 어째서 이렇게 베란간에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염을 비비꼬며 여봐라! 하고 한번 부르자 여기저기서 종자들의 대답 소리가 네 하고 들려왔다. 날마다 관리들이 진귀한 물건을 보내주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찾아오는 사람이 대문 밖에 끊일 사이가 없었다. 각부의 대신이 오면 황급히 맞이하지만 차관 따위에는 앉아서 인사하는 정도이고 그 이하 관리들에게는 고개만 끄덕이면 되었다. 산세상의 순무가 여자 음악사 10명을 보내주었다. 모두가 예쁜 미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미인은
연년과 우선이었다. 정재상은 특별히 이 두 여인을 귀여워했다. 관청리를 쉬어가면서까지 자기 집에 틀어박혀 날마다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즐겼다. 어느 날인가는 정재상이 아직 출세하지 못했을 때 현의 유력자였던 왕자량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일을 생각해냈다. 자기는 지금 인신의 정상에 올라 더할 나위 없이 출세했으나 그는 아직도 벼슬을 찾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정재상은 특별히 고려하여 한번 출세시켜 주리라고 생각했다. 즉시 천자에게 상주하여 간의대부에 추천하자. 간의대부는 뭐지? 검찰총장이네, 지금으로 따지면. 즉시 천자의 윤허가 있어서 등용되었다. 또 태복으로 있는 곽이 이전에 자기를 적대시한 것을 생각해내고 급간 여씨 및 시여 진씨에게 연락하여 뜻하는 바를 전하자 다음 날에는 이미 곽에 대한 탄핵문이 상주되어 천자의 명령으로 곽의 직책을 목 잘라버렸다. 여기서 급간은 상주문을 취급하는 사찰관이고 시여는 감시관이고 은의와 원한이 깨끗이 정리되었으므로 그는 심신이 상쾌하도록 만족했다. 어느 날 교회의 거리로 행차하고 있을 때 술 취한 사람이 행렬을 가로 건너가자 즉시 그 사나이를 체포하여 도지사에게 넘겨주었다. 그 사나이는 그 자리에서 태형을 맞고 반신불수가 되었다. 굉장한 저택을 소유하고 널널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권세를 두려워하여 재산을 정재상에게 보냈으므로 그의 재력은 국왕과도 비할 만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연년과 우선이 잇따라 죽자 아침 저녁 그녀들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살던 동쪽 이웃집에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항상 첩으로 맞이했으면 하고 생각했으나 돈이 궁하여 소원을 이루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지금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몇 명의 하인을 불러 그 처녀의 집에 강제로 몸값을 치르러 가게 했다. 얼마 안 있어 처녀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떠매워 왔지만 가까이 대하고 보니 이전에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한층 더 예뻤으므로 일생의 소원을 풀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자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는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 길들인 말과 같이 누구 하나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재상 역시 거만한 고자세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용도각 학사인 포승이 상주하여 정재상을 탄핵했다. 이 포승이 송나라 때 강직한 재판관으로 유명했던 전설적인 인물, 그리고 포청천이구나. 포청천. 그 상주문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았다. 조용히 생각하건대 정모는 본래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하기 좋아하는 무례한으로서 시정의 소인배에 지나지 못하더니 한마디의 재치있는 말이 정상의 뜻에 맞는 바 되어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가 친척은 모두 고위 고관에 임명되었고 은총은 이에서 더할 바 없사온데 몸을 던져 국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생각은 아니하고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여 권세를 펴는 데만 힘써왔던 것입니다. 그 죽음에 해당한 죄상은 가는 머리카락보다 더 수를 헤아리기 어렵사고 조정의 관직 자위는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의 결혼은 수입의 다수를 가려서 값의 고하를 정하는 사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무백관이 모두 그의 문화에 쇄도하여 친면과 연줄에 따라 직위의 자릿값은 순전히 그 다과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었고 정모에 아첨하여 부정의 혜택을 입으려는 자가 부지기수에 이르렀습니다. 때로 강직한 애국지사가 있어서 아첨이나 보화내동에 응하지 않으면 가벼운 자는 한직으로 몰아내고 심한 자는 직책을 박탈하여 실직자로 만들며 심지어는 그에게 가담하지 않고 말을 사슴이라고 위압하는 악랄한 수단에 저항할 때면 지로구 임마 고사성어 지로구 임마 그런 짓까지 하면은 멀고먼 황무지로 귀양을 보내버리는 실정입니다. 모든 관리들은 이 때문에 공포에 떨며 조정은 이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 평민 중에서 부유한 있으면 마음대로 착취해내고 양같은 여자를 강탈하여 간음하기를 서슴지 않으니 전하가 원함과 분격으로 불상의 기운이 떠올라 뭔가 상스럽지 않은 기운 밀란이 일어나지 이런 온 하늘이 어두워질 지경입니다. 그의 하인이 한번 찾아가면 지방장관도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하고 그의 서신이 한번 도착하면 재판관도 법을 어겨야 합니다. 또 그의 자벽배들과 하인이나 친척들은 밖을 출입할 때면 공용의 역마를 사용하고 지방의 접대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당장에 말칙직을 휘둘러서 인민을 해치고 관부 직원을 노예처럼 취급하여 그들의 종자가 가는 곳이면 들에 푸른 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건만 정모는 권세가 아직도 혁혁하여 은총을 방패삼아 회개할 줄 모르고 성상의 부르심을 고라에 받아서 잠언을 군주 전에 권하고 유연히 집으로 돌아가면 그의 사택은 기녀와 방조자들을 한데 모아 가무와 음주로 밤낮 없이 음락에 빠지고 국가의 정책이나 국민의 생활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바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재상이 또 있을 수 있사오리까? 대내 대회의 유언비어는 떠돌고 인심은 불온에 가득 찼습니다. 일찍이 주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그 세력이 미치는 곳 반드시 조조와 왕망에 못지않게 제위를 찬탈할 재앙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오리까? 소생은 주야로 공고한 마음으로 심신이 편할 날이 없었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죄상을 드러내어 성문에 올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간신배의 목을 잘라 탐욕으로 착취한 재산을 몰수하고 위로는 천자의 진노를 진정하시도록 하며 아래로는 국민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도록 비는 바입니다. 만약 소생이 올리는 글에 거짓이나 잘못이 있사오면 어떠한 무서운 형벌이라도 즉시 이 몸에 가해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포승의 탄핵문이 상주되었다고 듣자 정제상은 가슴이 뜨끔하도록 놀랐다. 마치 얼음덩이를 통째로 삼킨 듯하기도 했다. 다행히 천자께서는 용서하시고 상주문을 복원한 채 공표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각 부문의 감찰관이나 대관들이 일제히 탄핵문을 상주하게 되자 이전에 정제상의 집에 밤낮 없이 출입하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자까지도 얼굴을 외면하게 되었다. 마침내 천자께서도 탄핵문의 뜻을 받아들여 계란
청국장. 어제 왔던 그 차구나. 두부차. 자파차. 어저께 왔던 거. 오늘 또 지나가네. 자, 마침내 천자께서도 탄핵문의 뜻을 받아들여 그의 재산 일체를 몰수하고 운남성으로 귀양 보내라는 유지가 내려졌다. 정재상의 아들은 평양의 지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이미 감찰관을 보내어 체포한 뒤에 신문당하고 있었다. 증은 천자의 마음이 변한 것을 듣고 벌벌 떨고 있을 무렵 무사 수십 명이 달려들어 그의 관복을 벗기고 아내와 함께 포박했다. 또 수십 명의 인부들이 나타나 모든 재물을 뜰로 끄집어냈다. 금은과 돈이 100만냥, 귀금속과 진주, 보석이 부지기 씌였으며 고급 비단과 침대와 가재도구가 수천 점, 모든 낭자하게 댓돌 아래 산더미처럼 던져졌다. 증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뒤집히고 눈앞이 캄캄하도록 아파왔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첩을 난폭하게 이끌어내었다. 첩은 머리카락은 산산이 흐트러지고 의복은 찢겨져서 슬픔과 분을 참을 길 없어 말도 못하고 목 놓아 울기만 했다. 그처럼 화려하던 저택과 창구의 봉인을 마치자 감시인은 증을 질책해서 밖으로 끌어내어 포승줄을 낚아챘다. 부부는 짓눌린 슬픔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귀향길을 떠났다. 말마쳐도 좋으니 잠시 태워달라고 애원했으나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심리도 채 가지 못해서 아내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쓰러질 듯하므로 증은 가끔 손을 잡아 이끌어줘야 했다. 다시 심리를 가자 일어설 수도 없이 지쳐버렸으나 앞을 쳐다보니 깎아세운 듯한 태산이 가로막았다. 이렇듯 길이 험하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한숨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나 감시인이 무서운 눈을 흘길 때마다 발을 멈출 수가 없었다. 돌아보니 해는 이미 저물었는데 잠자리조차 찾아들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비칠비칠 다리를 끌며 걸음을 계속 걸었다. 이윽고 산 중턱에 이르자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울며 길가에 주저앉았다. 증도 따라 앉으려니까 감시인이 또 불호령을 쳤다. 그때 베란간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하자 산적대가 손에 예리한 칼을 들고 습격해왔다. 감시인은 겁에 질려 보승줄을 던진 채 달아나고 말았다. 증은 실정을 말하고 알몸으로 멀리 귀향가는 도중이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산적대는 눈을 부라리고 격노하여 우리들은 모두 죄도 없이 내 놈에게 고혈을 빨린 피해자들이다. 오직 너의 모가지가 필요할 뿐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엄포했다. 증은 악을 썼다. 나는 이래봬도 죄를 입어 귀양 가기는 하지만 조장의 재상이었다. 산도적 놈들이 무슨 버르장머리냐? 산적들은 더욱 노하여 거대한 도끼를 휘둘러서 증의 목을 잘랐다. 영락없이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증이 놀라서 이상하다고 느끼자 어느 사이에 육이 두 놈이 나타나서 육이? 어디 깊숙한 곳에 사는 귀신 그의 뒷짐으로 포박하여 등을 밀어 몰고 갔다. 몇 시간이나 걸어서 어떤 돼지에 다다랐는데 조금 지나자 궁전이 보였다. 그 궁전 안에는 흉악하게 생긴 왕이 탁자에 의지하고 앉아서 공주의 판정을 내리고 있었다. 증은 네 발걸음으로 기어나가서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왕은 서류를 조사하다 몇 줄 읽지도 않고 격노하여 말했다. 군주를 속이고 나라를 그르친 죄인이다. 기름가마에 던져 넣어라.
많은 유기들이 일제히 네이 하고 대답했다. 그 대답 소리는 마치 우레 같았다. 그러자 그중 큰 유기가 뜰 아래 기름가마를 옮겨왔다. 보니까 높이가 7척이나 되는 것이었다. 사면으로부터 숯불을 피워서 가마는 발밑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증은 몸서리치도록 울부짖었으나 달아날 방법이 없었다. 유기는 왼손에 증의 머리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가마 속에 집어넣었다. 몸이 한 덩어리로 된 것 같았고 끓는 기름물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가죽도 살도 지글지글 타도록 익어서 그 아픔이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끓는 기름이 입에 들어오자 오장육부가 불타는 것 같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무리 해도 죽어지지 않았다. 약 반시간이 지나자 유기는 커다란 쪽집게로 증을 가마에서 집어내어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가 앉혔다. 왕은 서리를 조사하다가 또 호령했다. 권세를 악용하여 사람을 능욕한 놈, 칼끝 산에 올려 앉히고 형벌을 받아야 하겠다. 유기는 다시 증을 집어 올렸다. 그 산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으나 뾰족한 칼끝 장벽이 서 있고 예리한 칼끝은 죽순처럼 가득히 세워져 있었다. 몇 명의 죄인이 먼저 와서 처형을 받고 있었는데 백가죽과 창자가 칼끝에 걸려서 울부짖는 소리는 한없이 처참했다. 유기는 증에게 독촉했으나 증은 겁에 질려서 크게 울부짖으며 뒷걸음을 쳤다. 유기가 뾰족한 송곳으로 증의 뒤통수를 찔렀기 때문에 증은 아픔을 못 이겨 살려달라고 애걸했으나 유기는 격노하여 증을 집어 올려 허공을 향해 힘껏 던졌다.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고 생각하자 눈에서 현기증이 나며 아래로 떨어져 칼끝에 가슴이 꽃치같이 꿰어졌다. 이 아픔이야 어찌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있으랴. 그러나 얼마 지나는 동안에 몸의 무게에 의해서 칼끝에 꿰운 구멍은 점점 넓어지며 갑자기 몸이 빠져 떨어지자 사지는 자벌레처럼 오그라들었다. 그러자 유기는 다시 채찍질하여 왕의 앞으로 끌고 갔다. 왕은 그가 일생 동안의 자귀를 팔아먹고 명예를 팔아먹고 법을 어겨서 부당한 재산을 저축한 것이 금전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도록 했다. 탑석불이 유기가 주판을 튀기며 대답했다. 321만입니다. 왕이 또 명령했다. 이놈이 저축한 숫자만큼만 먹여라. 금전을 가져다 뜰 아래 쌓아 올리자 마치 높은 언덕만큼이나 높아졌다. 그것을 쇠가마 속에 넣고 풀무로 불을 붙여서 녹이자 유기들이 쇠국자로 떠서 그것을 증의 입에다 퍼넣었다. 넘쳐서 턱으로 흘러내리면 피부가 타고 목구멍에 넘어가면 창자 속이 타도록 끓었다. 살아생전에는 돈이 적어서 고생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밉도록 역겨웠다. 반나절이나 걸려서 이 형벌이 끝났다. 왕은 다음에 증을 감숙성의 장액현에 귀양 보내어 계집애로 태어나도록 명령했다. 대여섯 발자국 걸어가니 둘레가 두자나 되는 무쇠 가름대가 있고 그 가름대에는 커다란 마차바퀴가 달려 있었다. 마차바퀴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가늠할 수조차 없었으나 바퀴에서부터 오색이 찬열이 빛나는 불꽃이 타올라 불빛은 하늘까지 붉게 비치고 있었다. 유기는 채찍으로 증을 갈겨서 그 마차바퀴에 오르도록 했다. 눈을 감고 뛰어오르는 듯하여 간신히 기어올랐으나 발이 바퀴에 닿는 듯함과 동시에
마차 바퀴는 구르기 시작했다. 어쩐지 가로스러지듯 던져졌다고 느끼자 온몸이 차가워졌다. 눈을 떠보니 이미 자기는 어린애로 변해 있었는데 확실히 계집애였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니 솜이 비죽비죽 드러나서 덕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적절한 흙담벽 방 안에 사발과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했다. 날마다 거지의 뒤를 따라 구걸을 하며 다녔다. 그러나 배는 항상 굶주려서 허기증을 면할 날이 없었고 옷은 해져서 찬바람을 막지 못하니 추위는 살을 에이는 듯했다. 15세 때 고라는 사나이의 집에 첩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우선 먹는 것과 입는 것에는 그리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번마누라가 심술이 사나워서 날마다 채찍으로 갈겨 혹사하며 때로는 빨갛게 달군 쇠꼬치로 유방을 지지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 중에도 다양한 것은 남편이 귀여워해주는 것으로 얼마간의 의안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동쪽마을 불량소년이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밀통하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전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기한테 모진 형벌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제 또다시 그런 죄가를 어찌 거듭할 수 있으랴. 큰소리로 악을 쓰니 남편과 본마누라가 달려나와 불량소년은 도망해버렸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남편 고씨가 그녀의 방에서 자던 날 밤 그녀는 이야기 삼아 자기가 지나온 원한의 쓰라림을 호소하고 있을 때 베란간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방문을 열고 칼을 든 2명의 도적이 들어왔다. 도적들은 고씨의 목을 자른 다음 의복과 귀중한 가재 도구를 훔쳐내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이불 속에 말려들어서 고함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도적이 달아난 다음에야 비로소 도적이야 하고 소리치며 본마누라 방으로 뛰어갔다. 본마누라는 크게 놀라 같이 울며 남편의 시체를 조사했다. 그러나 결국은 첩이 정부를 충동해서 남편을 죽인 것이라 의심하여 법정에 고발했다. 재판관은 엄중히 신문하고 드디어 극형 판결을 내려 등지로 처형당하게 되었다. 등지 처참하면은 먼저 사지를 자르고 다시 목을 자르는 참혹한 극형. 경장으로 끌려갈 때 가슴속은 원한으로 미어지는 것 같고 발을 구르며 무죄를 부르짖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저승의 18지옥에서도 이처럼 세상이 암담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했다. 살픔을 못 이겨 부르짖는 소리로 악을 쓰려니까 문득 자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동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퍼뜩 눈을 떠보니 노승은 역시 멍석 위에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한결같이 해가 저물어서 뱃속이 시장하는데 어쩌자고 그냥 낮잠만 자고 있느냐고 예담들이었다. 증은 산란한 마음으로 일어나 앉았다. 노승이 미소로 물었다. 세상의 점술은 꼭 들어맞았는가요? 증은 더욱 놀라서 절하고 가르침을 청하자 노승이 대답했다. 덕을 닦고 어진 일을 행하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푸른 연꽃이 피는 법인데 소승이 무엇을 알겠소? 증이 선사를 찾아올 때는 기고만장하고 원기가 왕성했으나 돌아갈 때는 뜻밖에도 의기가 꺾여 초연한 모습이었다. 세상이 내려던 가슴 부푼 희망은 안개처럼 엷어져서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으나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사시는 말하기를 이사시는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착한 일을 쌓은 사람에게 복이 내려지고 음행을 범한 자에게 재앙이 따라오는 것은 하늘이 정한 길이다.
재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한 것은 결코 국가를 위하여 군주를 위하여 진취할 것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마음속에는 훌륭한 저택이라든가 풍족하고 사치한 살림, 아름다운 처첩, 대개 이러한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꿈은 본래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공상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가 허무한 장난이며 신은 일종의 환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노생의 꿈으로 유명한 한단의 꿈의 속편이라고 해도 마땅하리라. 한단지몽, 노생지몽 있죠? 한단지몽, 노생지몽, 난가지몽, 난가일몽. 그 고사성어로 다 검색하면은 다 나오죠, 여기저기. 자, 여기까지